뉴스 브리핑.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러닝메이트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가 어제 저녁 우연한 실수로 해리스 행정부에서 세운 경제계획이라는 말을 했다고 팍스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해리스는 애리조나에서 열린 소상공인과의 화상원탁회의에서 해리스 행정부는 조 바이든과 함께 미국 대통령으로서라고 말했다가 재빨리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는 마이너리티 업주들을 위한 1억 달러의 저금리 융자 및 투자 자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트럼프 선거 캠프 측은 바이든의 러닝메이트가 진실을 흘렸다며 곧바로 공격에 나섰습니다. 해리스가 실질적인 대통령 후보라는 음모론을 자극한 것인데요. 급진 좌파의 트로이 목마라며 바이든은 해리스가 대통령에 취임할 때까지만 자리를 지키는 것뿐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제3연방항소법원은 펜실베니아 주지사가 코로나19 억제를 위해 내린 셧다운 조치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빠른 경기 회복을 위해 봉쇄령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이번 판결을 환영하고 이 결정이 다른 주들로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주지사가 실내 모임을 25명, 실외 모임을 250명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 4개 카운티가 제기한 것인데요. 법원은 주지사의 봉쇄령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 적법 절차와 평등권을 보호하는 수정헌법 14조를 위반한다면서 선의의 조치라고 할지라도 그것 하나만으로는 정부의 조치가 헌법을 넘어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톰 올프 펜실베니아 주지사는 이번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포틀랜드 지역은 월요일에도 여전히 공기 상태가 세계 최악의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산불 연기는 며칠 더 지속될 전망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태평양 북서부의 상당수 지역에 연기와 아지랑이가 발생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오레곤 보건당국에 따르면 오레곤주 전역의 응급실 방문자 중 약 10%는 천식 유사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기 문제로 인해 오레곤주 학교들은 아예 휴교에 들어갔고 포틀랜드의 공공 건물들 역시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당국은 대기 등급을 위험하다고 평가하고 아무도 밖에 나와선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시속 100마일의 강풍을 동반한 2등급 허리케인 셀리가 시속 3마일의 아주 느릿한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셀리는 최대 2피트가량의 폭우를 동반해 물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의가 요구됩니다. 셀리는 뉴올리언즈 앞 멕시코만에서 엘라바마주와 미시시피주 경계선 지역으로 상륙해 동북쪽 방향으로 올라올 전망인데요. 이로 인해 엘라바마 남부 지역에 큰 피해를 남기고 수요일과 목요일에 거쳐 미시시피, 엘라바마, 조지아주 일대에 많은 비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홍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LA 카운티 보안관실은 지난 12일 저녁 LA 카운티 경찰관 2명에게 총을 쏘고 달아난 범인에 대해 1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총격범은 순찰자에 앉아있던 31세 여성 경관과 24세 남성 경관에게 몰래 접근해 총을 여러 차례 발사하고 달아났습니다. 감시 카메라에 찍힌 용의자는 20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흑인 남성인데요. 총격 당시 짙은 색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총상을 입은 경관 2명은 머리에 총상을 입었지만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백악관에서 아랍에미리트 및 바레인과 평화협정을 체결합니다. 이스라엘 건국 72년 만에 걸프 지역 아랍 국가와 맺는 역사적인 평화협정식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한 이번 서명식에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참석하고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에서는 각각 외무장관이 동석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란과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과 걸프 국가들의 수교 합의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아랍에미리트에 대해 이슬람에 대한 배신이라고 규탄했고 바레인을 향해서는 시온주의 정권이 저지른 범죄의 공모자라고 비난했습니다. 국무부는 중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최고 등급인 금지에서 한 단계 아래인 여행 재고로 조정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중국이 학교를 비롯한 일상적 업무를 재개했으며 중국 내의 다른 진전 상황도 보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9월 14일 기준으로 중국 내 확진자가 30일째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라고 주장하고 미국이 여행 경보를 가지고 정치적 농간을 부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2002년 한일 공동 월드컵을 계기로 애틀란타에서 시작된 유소년 축구대회가 올해는 장애인도 참여하는 2020 동남부 유소년 생활체육대회로 변모합니다. 주최 측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11월 7일까지 등록한 후 온오프라인으로 대회를 개최하고 11월 14일 시상식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현경태 회장은 유소년 스포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기초 종목을 선별해 인근 지역이나 집에서도 꾸준히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참가 종목은 달리기 2마일, 자전거 6마일, 수영 200m, 축구볼 저글링, 줄넘기 등 5가지입니다. 참가 희망자는 11월 7일까지 5개 종목 중 선택해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카톡, 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면 됩니다. 코로나19로 활동이 줄어든 지역 청소년들에게 귀한 모멘텀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국의 통신기업 화웨이가 미국 정부의 제재로 오늘부터 반도체 부품을 새로 사지 못하게 됐습니다. 화웨이가 반도체를 사려면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미국 정부가 승인해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일단 화웨이는 미국 정부의 제재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비축한 재고 부품으로 최대한 버티겠다는 계획이지만 업계는 화웨이가 전망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해 통신 장비와 스마트폰 시장 판도에도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당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큰 고객을 잃게 됐습니다. 여기에 소프트뱅크가 영국의 ARM을 미국 엔비디아에 매각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업계는 그야말로 반도체 시장에 대변혁이 찾아올 것이라며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국민 60%가 접종할 수 있는 3천만 명 분량의 해외 백신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국내 백신 개발 속도를 고려해 해외 백신을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백신 도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1단계로 전 세계 백신 공급 체계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1천만 명분을, 개별 기업과의 협상을 통해 2천만 명분의 백신을 각각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오늘도 대통령 선거 얘기부터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대선 때만 되면은 후보들이 선거 유세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다가 이 말실수들 간혹 하게 됩니다. 말실수 한 번이 아주 큰 뉴스거리가 되기도 하는데요. 어제는 이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부통령 후보가 말실수를 좀 했습니다. 아주 짧은 말실수였는데 그 순간을 공화당 측에서 놓치지를 않았네요. 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잠깐 말씀드리자면 해리슨 행정부, 이 말이 나왔습니다. 해리스 행정부, 해리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해리스 행정부, 이 행정부라는 말 앞에 이름을 붙이는 거는 보통 대통령인 경우에나 이름을 붙이죠. 예, 부통령 이름 붙이는 경우가 없습니다. 예, 트럼프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 오바마 행정부 이렇게 되는 거죠. 한국으로 따지면 문재인 정부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통령 이름을 붙인 겁니다. 해리스 행정부라고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실수죠. 실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곧 바로 이어서 바이든 해리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하고서는 바로 말을 바꿔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분명히 실수였던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화두가 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공화당에서 민주당을 공격하던 공격 요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해리스 후보를 부통령 후보로 낙점한 것은 결국에는 민주당이 이 바이든 후보를 정말 진짜 대통령감으로 생각해서 대통령 후보로 지목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버니 샌더스를 중심으로 한 급진 좌파 세력이 이 민주당을 지금 이끌고 있는 것인데, 그들의 허수아비로 이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를 내세웠다라는 음모론을 지금 펼쳤거든요. 그러면서 이 해리스 후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트로이 목마다. 무슨 얘기냐면은요, 말 속에다가 병사들을 감춰가지고 선물이랍시고 저 안으로 성 안으로 집어넣었던 게 트로이 목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해리스 후보가 트로이 목마라는 거죠. 해리스 후보는 감춰진 대통령 후보고 겉에 드러나 있는 대통령 후보는 바이든 후보인 거고요. 그러면 바이든 후보는 대통령이 되지만 나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정무를 제대로 보기엔 좀 어려울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행정부를 이끌어 나가는 행정 수반의 역할은 해리스가 맡게 되지 않겠느냐. 근데 해리스는 누구의 조종을 받느냐? 버니 샌더스 후보의 조종을 받는 사람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예. 제가 그렇게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논리가 이제 공화당 측에서 민주당을 공격하는 논리로 사용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논리를 마치 증명이라도 해주듯이 해리스 후보가 본인 스스로 해리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당연히 공화당 측에서는 당장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이거 뭐 본인이 아주 스스로가 까발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인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말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구설수에 많이 올랐었는데요. 하여간 말실수 특별히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말실수가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국제적인 정세가 험악한 그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마음이 아주 메말라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특별히 더 말실수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주는 제이슨 문 손해사정사.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제3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고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만, 그 펜실베니아 법원인데요. 펜실베니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주지사가 이
봉쇄령이라는 걸 내렸죠.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만큼 이 방역이 좀 어려워지고 또 바이러스가 많이 확산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조치로 봉쇄령을 내린 겁니다. 실내 모임은 25명, 그리고 실외 모임인 경우에는 최고 250명까지만 모임을 허락해준다. 그 이상의 모임은 허락할 수 없다. 이런 겁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를 펼쳤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그러니까 주지사 명령을 어긴 겁니다. 벌금형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것은 펜실베니아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미시건 그리고 네바다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런 속에서 연방법원이 판결을 내린 겁니다. 집회의 자유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수정헌법 제1조 발언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인정하는 이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사람들 못 모이게 하는 것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연방법원의 판결대로라면은 대통령 선거 유세를 오프라인에서 수천 명이 모여서 해도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해석이 가능한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환영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건 펜실베니아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에도 이거 다 확대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를 한 거겠죠. 본인 입장에서는. 이 연방법원의 판결 내용 중에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선의의 조치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훌륭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선의의 조치라고 할지라도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정부의 조치가 헌법을 넘어설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뜻이 좋다고 하더라도 헌법을 넘어서는 결정을 정부가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법원의 판단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헌법 위에 그 위에 더 있는 법이 없다라는 게 참 이럴 때는 아쉽기도 한데요. 뭐냐면은 사실은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목숨 아닐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연방법원의 판결은 좀 존중해야 되겠죠. 펜실베니아 주지사는 당장 항소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이게 이제 대법원까지 가면은 시간이 어차피 길어지고 그 사이에 선거도 끝나고 백신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의미 없는 논쟁이 되기 쉽지만은 어쨌든 간에 헌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권이죠. 자유. 이거를 지킬 수 있다라는 연방법원의 판결 나왔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 선우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NPR 방송국에서 오늘 새벽에 재밌는 뉴스를 내놨습니다. 뭐냐면은 그 바이든 후보 측과 트럼프 대통령 측이 지금 광고비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이제 좀 설명을 좀 해줬는데요. 그 중에서도 바이든 후보가 지금 광고 비용을 엄청난 돈을 쓰고 있는데 6개 주에 집중적으로 광고비를 쓰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게 펜실베니아,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미시간, 위스콘신, 애리조나 이렇게 6개 주입니다. 이 6개 주는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경합주라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곳들인데 그 경합주 중에서도 경합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측하기가 어려운 주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곳들이고요. 이곳들에 지금 굉장히 큰 돈을 쓰고 있는데 뭐 아무래도 선거인단 수도 좀 어느 정도 되는 곳들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지역이기는 할 것 같고요. 이 지역이 결국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선이 판가름 날 가능성이 이제 커지게 되겠습니다.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사실은 2016년도 대선을 보면은요, 힐러리 클린턴 후보 측에서 선거 비용을 무려 트럼프 후보의 2배를 씁니다. 돈을 2배나 썼지만 선거에서 졌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선거가 끝난 뒤에 분석을 해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돈을 아주 지혜롭게 썼다. 뭐 이런 이제 결론이 나왔던 일인데요. 이번에도 지금 바이든 후보 측은 선거 자금을 굉장히 많이 챙겨놓은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2배 이상의 선거 자금을 챙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선거 비용도 당연히 2배 이상 쓸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죠. 민주당 입장에 사실 돈 문제는 없는 선거를 지금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문제가 있다 보니까 현장 유세를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뭐 아랑곳하지 않고 현장 유세를 지금 펼치고 있지만 민주당 선거 유세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있는 이 방역 수칙 지켜나가면서 이 선거를 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끝까지 지금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선거 유세전들을 지금 화상회의로 온라인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온라인 쪽의 비중이 지금 커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 광고, TV 광고 쪽에 특히 비용을 좀 많이 예산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몇 군데 비교를 해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거의 비슷한 돈을 씁니다.
네, 바이든이 8,350만 불을 썼고 트럼프는 8,230만 불을 쓴다고 하는데요. 거의 비슷한 비용을 쓰게 되고요. 근데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후보가 7,400만 불을 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천만 불 쓰거든요. 그러니까 한 50% 정도 더 많은 돈을 펜실베니아에다가 이제 퍼붓는 거죠. 펜실베니아는 약간 민주당 성향으로 기운 듯한 민주당으로 기운 주로 이렇게 보통은 여론조사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펜실베니아에 이제 살고 계신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실제로는 트럼프를 찍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샤이 트럼프가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2016년도 선거에서도요, 펜실베니아는 여론조사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을 찍겠다라는 쪽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항상 클린턴 후보에 유리한 것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투표 현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더 많이 찍었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올해에도 아마 그런 현상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 곳이 바로 펜실베니아 지역입니다. 미시간 같은 경우에는요, 바이든 후보가 5,560만 불을 광고 비용으로 씁니다. 트럼프 대통령 쪽은 2,170만 불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한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은 아무래도 미시간주 쪽에서는 민주당이 좀 더 유리하게 판세가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저희가 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위스콘신 같은 경우, 지금 시위 때문에 한참 머리가 아프죠.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후보가 4,440만 불을 썼는데 트럼프 후보는 3,180만 불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은 여전히 바이든 후보가 좀 더 쓰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위스콘신도 정말 사태를 알 수가 없는데요. 이 시위가 폭력 시위 양상을 좀 보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경찰들을 방문했고 경찰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위스콘신이라든가 아니면 커노샤 지방 경찰한테 더 거액의 예산을 지원해주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이 법과 질서를 바로잡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줬고요. 그 뒤로 며칠 안 돼서 전국 경찰 노조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라고 성명을 발표하는 그런 일로 연결이 됐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위스콘신 내의 국민들 여론은 아주 양분화되어 있는 상황이 아닐까, 양극화되어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어느 쪽이 승리를 거둘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격전지로 이야기되고 있는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에는요, 바이든 후보가 4,370만 불을 썼는데 트럼프 후보는 2,630만 불을 썼습니다. 여기도 물론 바이든 후보가 훨씬 더 많이 썼죠. 네. 근데 격전지 우리가 이제 경합주라고 얘기하는 곳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돈을 더 많이 쓴 곳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조지아주인데요.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격전지 중에 격전지다라고 분류할 정도는 아니고 이미 이제 공화당 쪽으로 약간 좀 기울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경합주인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1,280만 불의 광고비를 썼는데 바이든 후보 측은 390만 불밖에 안 썼습니다. 3배 차이입니다. 이건 좀 드문 일인데요. 네, 3배 차이로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더 많이 썼습니다. 조지아주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그랬는지 하여간 조지아주는 좀 공화당 쪽으로 기우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요, 네바다주. 이 진짜 경합주인데, 네바다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780만 불을 썼어요. 바이든 후보는 720만 불밖에 안 썼습니다. 오히려 약간 앞서서 썼습니다. 네바다주도 지금 민주당으로 살짝 기울어진 그런 주로 저희가 여론조사에는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공화당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그런 지금 상황인 것이죠. 실제로 2016년도 선거에서도 네바다주는 여론조사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 쪽을 더 많이 찍는 것으로 나왔지만은 실제 개표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을 더 많이 찍은 곳이 바로 이 또 네바다주기도 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조만간에 저희가 제대로 된 여론조사의 실체를 저희가 분석해서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쯤 돼야 가능할 것 같은데요.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이야기를 하면은 저희가 정말 착각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론조사라는 거는 대답한 사람들의 대답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어서요. 저희가 오해할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선거 판세를 가늠할 때에는 선거 자금이 얼마나 모였느냐 혹은 선거 자금을 모아준 사람의 숫자, 그러니까
후원금을 낸 후원자들의 숫자가 몇 명이냐라든가 아니면은 이 광고 비용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느냐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자료들을 또 놓고 이야기를 해야 제대로 된 선거 판세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그 여론조사 결과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그 NPR에서 공개한 양 후보 진영이 쓴 광고 비용을 좀 비교를 조금 해드렸는데요. 전체를 다 공개해드릴 시간 관계상 다 해드리지 못하는 게 좀 아쉽지만은 하여간 이렇습니다. 미국은 보통 그 대통령 선거 그러면 뭐 돈 선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상식은 이미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쓴다고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고요. 이 돈을 어떻게 적절하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선거 판세에서 유리 분리가 판가름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앞으로 선거를 바라보는 우리 유권자들이 그냥 단순한 결과 나타나는 숫자만 볼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의미까지도 좀 이해하고 깊이 들어가서 봐야 하는 그런 해안이 좀 필요한 때입니다.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유튜버가 되도록 도와드립니다. 뉴스앤포스트. 예, 앞서 보도드린 대로 지금 허리케인 셀리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느린 걸음으로 사람 걸음 속도보다 더 느린 속도로 지금 천천히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풍속이 굉장히 셉니다. 100마일, 시속 100마일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올해 지금 발생한 허리케인 중에서는 가장 센 속도입니다. 그리고 또 비가 엄청난 양의 그 비를 몰고 온다고 합니다. 2feet라고 하니까요. 60cm입니다. 이 강우량이 엄청난 강우량을 지금 몰고 옵니다. 이 비를 지금 온통 다 쏟아놓을 텐데 이 홍수 피해 없도록 좀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강풍으로 인해서 피해 입지 않도록 특별히 좀 미리 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폭풍은 지금 오늘 밤경에 이제 상륙을 해서 수요일과 목요일 아침까지 이 조지아 북부 지역으로 서서히 북상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시시피, 엘라바마 그리고 조지아주에 있는 분들 특별히 좀 신경 쓰셔서 피해 입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